준호는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았다. 진주야, 제발, 더 이상은 하지 말아줘. 이미 난 모든 걸 잃었어. 회사도, 가족도, 친구들도. 그게 왜 내 탓이에요? 당신이 당신 손으로 버린 사람들이고, 당신 손으로 저지른 일들이잖아요. 맞아.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은 망가뜨리지 말아줘. 부탁이야.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 등신같이 당신 같은 사람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내 잘못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할 거야? 나 하나만 보고 평생 살아온 우리 아빠는 어떡할 거냐고? 그거 보상할 수 있어? 보상해. 다 보상하라고. 우리 아빠 슬프고 가슴 아프게 한 거 다 갚으라고 이 나쁜 새끼야. 준호는 진주 앞에 고개를 숙였다. 한때 당당하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 사랑했던 그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그만해. 진주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정이요? 당신이 그 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 믿음을 배신한 건 당신이에요. 알아.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아달라는 거야. 진주의 눈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다. 그녀도 이미 충분한 복수를 했다고 생각했을까? 지금 뭐가 더 두려운데요? 전 회사에서도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어.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님께도 모든 걸 알렸더라. 부모님이 날 죽이려고 할 정도로 화가 나셨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저지른 일을 당신 부모님도 아셔야죠.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준호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진주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앞으로 나한테 더 접근하거나 나 아닌 또 다른 여자를 속이는 일이 있다면 그땐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인생 잘 살아야 될 거예요.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평생 고생하며 키운 하나뿐인 딸이 결혼할 때 해주고 싶은 게 있었다. 그건 바로 전세 자금이었다. 그래서 20년 동안 적금 들고 안 쓰고 안 먹고 모아서 해줄 전세 자금 2억 원을 마련했다. 딸 수진을 키우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적금만큼은 깨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 노후 자금? 그런 건 꿈도 못 꾸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이 제 짝을 찾아 결혼하는 게 그래도 25년 전에 먼저 떠난 아내를 볼라치 조금은 생겼다. 내 딸 진주가 결혼 준비를 하는데 엄마 없이 혼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애쓰는 모습이 가슴 아프다. 딸이 결혼할 때는 그래도 친정 엄마가 있어서 살림장만도 해주고 장도 같이 봐줘야 하는데 아빠,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딸 진주는 늘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프다. 나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옆가게 정자 씨한테 물어보지만 아버지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아빠, 이거 어때? 예쁘지? 진주가 휴대폰 화면을 내게 보여주며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여줬다. 하얀 드레스 입은 진주가 화면 가득 빛나고 있었다. 내가 뭘 알겠는가? 그저 예쁘구나라고만 대답할 뿐이었다. 응, 우리 딸 정말 예쁘네. 아, 아빠도 참 저번에 보여드린 거랑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냐고. 진주는 내게 선택권을 준 것 같지만 솔직히 난 이전 드레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냥 뭐라도 대답해야 할 것 같아서 말했다. 아빠가 봐서 뭘 알아야지. 그래도 이게 더 예쁜가? 진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마 내 대답이 마음에 들었나 보다. 그 미소를 보니 40년 전 진주 엄마가 생각났다. 똑같은 미소였다. 진주 엄마, 내 아내는 진주가 5살 때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나는 딸 하나 키우는데 모든 걸 바쳤다. 작은 시장 안에서 첨가물 가게를 운영했다. 아침 일찍 경매장에 가서 과일과 채소를 떼와서 저녁 늦게까지 팔았다.
진주는 어릴 때부터 가게 한구석에서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으며 자랐다. 학원 한 번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진주는 공부를 잘했고 결국 좋은 대학에도 들어갔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했지만 그래도 기뻤다. 많이 못 배운 나같이 살지 말라고 악착같이 딸을 가르쳤다. 내 딸이 대학생이 된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때부터 결혼 자금도 생각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진주가 결혼할 텐데 그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시작한 게 결혼 자금 적금이었다. 매달 꼬박꼬박 적금을 넣고 내 옷은 낡을 대로 낡았어도 시장에서 일하면서 새 옷은 필요가 없지 하면서 매일 같은 걸 입었고 밥도 대충 때웠다. 가끔 진주가 아빠 왜 맨날 같은 옷만 입어요? 라고 물으면 장사해야 하는데 아빠는 이 옷이 편해서 라고 둘러댔다. 그렇게 30년 진주가 35살이 되던 해 그녀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했다. 회사에서 만난 남자였다. 2번 정도 집에 데려와 소개시켜줬는데 말 그대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 보이는 게 괜찮은 청년이었다. 무엇보다 진주를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다. 아빠, 우리 결혼하려고 해요. 그런데 요즘 전셋집 구하기가 장난 아니에요. 진주의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자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나는 은행에 갔다. 20년 동안 정성껏 모은 적금을 타고 2억 원을 이것저것 긁어 모아서 통장 하나에 준비했다. 그동안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2억으로는 좋은 집을 구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증금 정도는 됐다. 어느 날 진주를 불렀다. 진주야, 이거 아빠가 내 결혼 선물이다. 통장을 내밀자 진주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빠 이게 뭐예요? 내 전세 자금이야. 아빠가 조금씩 모아둔 거야. 준호네 집에서도 집 해줄 형편이 못 된다면서. 진주는 통장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내게 달려와 안겼다. 아빠, 이렇게 많이 어떻게 모으셨어요? 뭐, 그냥 조금씩 모았지 뭐. 진주는 아마도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모를 것이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내 딸이 행복하게 새 출발을 하는 게 중요했다. 결혼 날짜가 잡히고 준비가 시작됐다. 주말마다 진주는 바빴다. 집 알아보고 예식장 알아보고 드레스 고르고 웨딩 촬영하고 정신없이 바빴다. 그런 딸을 보며 자꾸 아내 생각이 났다. 지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주의 드레스도 골라주고 살림도 장만하고 예물도 보고 예단도 준비해주고 시장에서 정자 씨를 만났다. 정자 씨는 옆 가게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였다. 작년에 딸을 시집 보냈다고 했다. 정 사장님, 혹시 결혼 준비할 때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예단이나 그런 거? 정 사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김 사장님 그런 건 신부 엄마가 준비하는 건데 진주가 혼자 준비하려면 힘들겠어요. 말끝을 흐리는 정자 씨의 얼굴에 미안함이 스쳤다. 그녀도 내 상황을 알고 있었다. 아, 그렇죠. 근데 진주 엄마가 없으니까요. 제가 좀 알아보려고요. 정 사장은 내 팔을 토닥였다. 김 사장님,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안 해요. 그냥 현금으로 주고받는 집도 많고 그래도 필요하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정 사장의 도움을 받아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다. 예단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혼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하지만 남자인 내가 이런 걸 준비하는 건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진주가 가게에 왔다. 아빠, 이거 봐, 신혼집 구했어. 진주가 보여준 사진은 깔끔한 아파트였다. 방 2개의 거실, 부엌. 신혼부부가 시작하기에 딱 좋아 보였다. 어디야? 비싸진 않고? 강동구요. 전세 2억 3천이에요. 아빠가 주신 돈이랑 우리가 모은 돈이면 될 것 같아. 아빠 덕분에 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됐어.
집도 아파트를 얻을 수 있고. 고마워, 아빠. 마음이 아팠다. 이럴 때 기분 좋게 다 대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지만 이 정도도 감사했다. 좋구나. 새 집이라 깨끗하겠다. 진주가 내 표정을 살피더니 말했다. 아빠, 정말 고마워. 아빠 도움 없었으면 이런 집은 꿈도 못 꿨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내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예식 한 달 전 진주가 집에 와서 말했다. 아빠, 내일 시간 있어? 같이 아빠 양복도 하고 내 한복 보러 가. 한복. 아, 그래 결혼식 때 입을 거구나. 엉. 아빠 양복이랑 내 한복도 골라야 해서. 다음 날 우리는 한복집에 갔다. 진주는 여러 벌의 한복을 입어보았다. 하늘색, 분홍색, 초록색. 어느 것 하나 안 어울리는 게 없었다. 내 눈에는 그저 다 예뻐 보였다. 아빠, 이 빨간색 한복 어때요? 다 예쁘구나. 내가 입으면 다 예뻐. 진주는 웃었다. 아빠도 참 고슴도치야. 그럼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내 쥐색 양복도 골랐다. 이게 아빠한테 잘 어울리네. 점잖고. 깊은 한숨이 나왔다. 아빠, 왜 한숨 쉬어? 아니 그냥 내 엄마 생각이 나서. 진주의 눈에도 슬픔이 스쳤다. 아빠, 엄마 보고 싶지? 그래. 나도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진주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엄마가 못 해주신 거. 아빠가 차고 넘치게 다 해줬어. 정말 고마워. 잘 살게. 그 말에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꾹 참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딸,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어. 결혼식 전날. 진주는 친구들과 마지막 독신 파티를 한다며 밖에 나갔다. 나는 혼자 집에 앉아 옛 앨범을 꺼내 보았다. 진주의 어린 시절 사진, 아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다. 여보, 우리 딸이 내일 결혼한다. 당신이 많이 보고 싶네. 우리 딸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얼마나 이쁜지 당신이 꼭 봤으면 좋겠다. 눈물이 흘렀다. 얼른 닦아내며 생각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내일은 울지 말아야 할 텐데. 내일은 우리 딸의 가장 행복한 날이니까. 결혼식 당일 나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거울을 보니 주름이 많이 늘었다.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싶었다. 미용실에서는 혼주도 살짝 화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드레스룸으로 가서 진주를 만났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은 그저 눈부셨다. 우리 딸, 정말 예쁘구나. 진주는 수줍게 웃었다. 고마워, 아빠. 그때 누군가 와서 말했다. 신부님, 아버님, 신부님 팔짱 끼고 입장하실 거예요. 긴장이 됐다.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넘어지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금방 사라졌다. 진주가 내 팔을 꼭 잡았다. 내 딸의 손을 신랑에게 건네주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제 정말 딸을 떠나보내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기쁨도 있었다. 내 딸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희망. 하지만 딸이 시댁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주책 없이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다. 주체할 수가 없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었다. 그 중에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상인들도 있었다. 정 사장도 와서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김 사장님 축하해요. 혼자서 딸 시집 보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정 사장님. 아빠, 우리 이제 가봐야 해. 신혼여행 비행기 시간이야. 그래. 잘 다녀오너라. 몸 조심하고 위험한 데는 가지 말고. 진주가 내게 달려와 안겼다. 아빠,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내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우리 딸 결혼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 아빠는 그거면 된다.
그렇게 딸은 내 곁을 훌쩍 떠나갔다. 시원섭섭하다. 텅 빈 딸의 방을 바라보며 한숨이 절로 나온다. 진주가 쓰던 화장대, 침대, 책상.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으니 더 쓸쓸하게 느껴진다. 요즘 자식들은 결혼 안 해서 다들 걱정이라는데 그래도 결혼 안 하고 나이 들어서도 집에 있으면 더 속상하겠지? 하면서 마음을 달래본다. 적어도 진주는 자기 삶을 찾아 떠났으니 그건 축복할 일이다. 어릴 때는 커서 아빠랑 결혼하겠다던 진주. 5살 때였나? 빨간 원피스 입고 빙글빙글 돌며 아빠. 나 크면 아빠랑 결혼할 거야 라고 천진난만하게 말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진주는 결혼을 했고 나는 내 인생의 큰 숙제를 끝낸 것 같았다.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키운 딸, 이제 내 곁을 떠나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다. 섭섭하면서도 뿌듯한 마음이 교차한다. 빈 방을 정리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아직은 그대로 두고 싶었다. 가끔 진주가 놀러 올 때 자기 방에서 편히 쉬게 하고 싶어서다. 그냥 두었다. 결혼식 이후 한 달쯤 지났을까 진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뭐해? 그냥 이제 들어왔어. 저녁 먹으려고. 뭐 드셔? 또 라면 먹어? 내가 라면을 좋아하는 건 진주도 잘 안다. 하지만 그게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편애 때문이라는 것도 딸은 알고 있다. 아니야. 오늘은 정 사장님이 반찬 좀 줬어. 그거 먹으려고. 다행이네. 아빠, 밥 제대로 챙겨 먹어. 당뇨도 있는 사람이 건강 안 좋아지면 어떡해? 그렇게 진주는 가끔 전화해서 나를 걱정하며 밥은 먹었냐? 당뇨약은 잘 먹고 있냐? 병원에는 다녀왔냐며 여전히 잔소리를 한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당뇨는 5년 전부터 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지금은 약을 먹어야 한다. 병원 갔었어? 사흘 전에 갔다 왔어. 의사가 당 수치. 괜찮대. 정말? 다행이다. 식단 조절 잘했나 보네. 사실 병원은 한 달 전에 갔었다. 그리고 당 수치는 좋지 않았다. 하지만 딸 걱정시키기 싫어 거짓말을 했다. 이제 자기 가정을 꾸려가는 진주에게 내 건강 걱정까지 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 너는 어때? 신혼생활은? 좋아. 아빠, 오빠가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같이 잘해. 그래? 그거 다행이구나. 진주의 목소리에서 행복이 느껴졌다. 그걸로 충분했다. 내 딸이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집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다. TV를 켰다. 소리라도 있어야 덜 외로울 것 같아서. 예전에는 진주가 TV 보면서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 전화 통화하는 소리, 화장실 가는 소리, 나한테 잔소리하는 소리, 집안이 늘 생기로 가득했는데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며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하나? 평생 딸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딸은 자기 인생을 찾아 떠났다. 내게는 뭐가 남았을까? 그렇게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을 기다리며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그리고 몇 달 후 진주가 이렇게 갑자기 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보통은 미리 전화해서 올 거라고 말하는데 이번엔 그냥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평소보다 말이 적었다. 늘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야기하던 진주가 그날은 묵묵히 밥만 먹었다. 진주야.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일이 힘들어서 아빠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서 왔어. 그렇게 말하는 진주의 눈에 순간 눈물이 반짝였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돌려 숨겼다. 더 캐물을까 싶었지만 진주가 말하고 싶지 않다면 기다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들자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불길한 생각을 지우려 했다.
괜한 걱정일 거야.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사소한 부부 싸움이 있었을 수도 있지. 그리고 몇 달이 지나갔다. 요즘 들어 진주는 전화도 없고 전화를 해도 안 받는 날이 많았다. 받아도 바쁘다며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급하게 끊기를 몇 번. 예전 같으면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화가 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나마도 통화 시간이 짧았다. 나는 걱정과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진주가 또 불쑥 찾아왔다. 지난번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알 수 있었다. 진주의 얼굴이 마르고 창백했다. 볼이 쏙 들어가 있었다. 한 달 사이에 5kg쯤은 빠진 것 같았다. 진주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말랐어? 어디 아파? 진주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아니야. 그냥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진주의 걸음걸이도 힘이 없었다. 몸을 끌듯이 걸었다. 소파에 앉자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밥은 먹었니? 아직, 아빠, 오늘도 된장찌개 해줘. 그래? 잠깐 기다려. 금방 할게. 금방에 금방. 나는 서둘러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두부, 감자, 양파. 진주가 좋아하는 재료들을 넣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 진주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진주야, 요즘 바쁜가 보네. 전화도 잘 안 받. 미안해. 아빠, 회사 일이 좀 많아서. 여전히 같은 대답. 하지만 나는 딸의 눈빛에서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진주야, 밥 먹자. 진주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입 떠먹은 진주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였다. 맛있어. 아빠, 역시. 우리 아빠 된장찌개가 최고네. 그러나 입맛이 없는지 몇 숟가락 먹다가 멈췄다. 평소 같으면 한 그릇은 뚝딱 비웠을 텐데. 진주야, 아빠한테는 말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진주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망설임이 가득했다. 뭔가 말하려다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아빠,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피곤한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 어디 아프니? 그래, 아빠가 기다릴게. 힘든 일은 나누는 게 좋아. 혼자서 안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아. 서로 상의해야지. 그리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빠한테 말 못하겠으면 전문가라도 찾아가서 상담받아보는 것도 고려해봐. 밥도 전혀 못 넘기고 몸 상하고 있잖아. 진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빠, 사실은. 그때 진주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더니 진주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만. 진주는 전화를 받고는 다시 온다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딸의 뒷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다. 왜 이렇게 서둘러 가는 걸까? 왜 말을 못하는 걸까? 식탁에는 몇 숟가락 먹다만 된장찌개와 밥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다. 이런 진주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어릴 때부터 진주는 항상 속마음을 나에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해서 진주의 야윈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사위와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결국 참지 못하고 진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역시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진주야, 아빠 걱정돼. 무슨 일 있니? 전화해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 가게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혹시 진주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다. 진주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내가 보낸 문자에는 간단히 괜찮아. 아빠 걱정하지 마. 라는 답장만 왔다. 결국 참지 못하고 진주네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다. 퇴근 시간에 맞춰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다. 저녁 7시쯤 진주가 터덜터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정말 많이 야위어 있었다. 진주야. 내 목소리에 진주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빠, 왜 여기 있어? 걱정돼서 왔지. 연락도 안 되고. 진주는 어색하게 웃었다. 장서방은? 아직 안 왔을 거야.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진주는 내내 조용했다. 집에 들어서자 정리되지 않은 집안이 눈에 들어왔다. 설거지가 밀려있고 옷가지들이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다. 평소에 깔끔했던 진주의 성격에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진주야. 이제 솔직히 말해라.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진주는 잠시 망설이다 소파에 앉았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아빠, 사실은 오빠가 바람 피웠어. 나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갑자기 진주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이제는 더 견딜 힘이 없어. 이혼하고 싶어. 아빠, 미안해.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건가? 왜 보기도 아까운 내 새끼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인가? 믿어지지가 않았다. 진주 얼굴이 안 좋아서 단순히 좀 다퉜겠지 했다. 부부란 처음에 다투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평생애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일에 망연자실하게 됐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위, 딸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니. 그리고 내 딸, 평생 웃음을 잃지 않던 내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니. 언제부터? 가까스로 말을 이었다. 7개월쯤 됐나 봐. 진주가 훌쩍이며 대답했다. 회사 후배래. 이제 갓 대학 졸업하고 왔대.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 진주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장서방은 뭐래? 처음엔 부인했어. 그러다 증거를 보여주니까 인정하더라고.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아빠, 난 이제 믿을 수가 없어. 진주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이 내 손 안에서 떨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아빠는 내 편이야. 정말 이혼하고 싶니? 진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아. 헤어지고 돌아온다고 해도 이미 믿음은 깨졌어. 그런데 헤어진다고는 하면서 아직도 거짓말하면서 만나고 다녀.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어. 더 이상은 못 믿겠어. 그래.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진주는 또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조금 진정된 듯 했다. 나는 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진주가 원한다면 이혼해야지. 사람이 살고 봐야지. 이러다가 큰일 치르겠다 싶었다. 내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딸은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마음이 심란하고 착잡했다. 천신만고 끝에 애지중지 키워 결혼시킨 딸이 이제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온다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슬픔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주가 급하게 전화를 했다. 아빠,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갔더니 이 집은 이미 한 달 전에 주인이 내놓았대. 뭐? 무슨 소리야 그게? 오빠가 이미 전세 보증금 빼달라고 해서 빼줬대. 그리고 보증금 1,000만 원 남기면서 3개월 후에 이사 갈 거니까 3개월 사용료는 보증금 1,000만 원에 나머지는 월세를 낸다고 했다는데.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내가 평생 모아 마련해준 2억 원이 이렇게 사라진다고? 그럼 장서방한테 연락을 해봐야지. 아빠 어떡해. 이 인간 연락이 안 돼.
회사에 해봤는데 3개월 전에 회사 그만뒀대. 근데 진주야, 장서방이 보증금을 어떻게 빼가? 집, 내 명의로 계약한 거 아니었어? 진주는 울면서 말했다. 집 명의를 사위명으로 했었다고.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방법을 상의했다. 변호사와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법률사무소에서 만난 변호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듣고 몇 가지 대응 방안을 알려주었다. 우선 혼인 중 재산 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비록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전세금이 장인어른께서 제공하신 것이고 혼인 기간 중 사용한 주거용 재산이기 때문에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또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만약 남편분이 이혼을 앞두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면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특히 부인 모르게 전세금을 빼낸 정황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남편이 더 이상의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했다. 당장 가처분 신청을 해서 남편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에 대해 처분을 금지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명세서를 법원을 통해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또한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세금에 관한 모든 서류, 입출금 내역서, 부부간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대화 내용, 특히 집을 남편분 명의로 할 때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수집해 주세요. 진주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그 서류도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협의 이혼 절차는 잠시 중단하세요. 재산 분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협의 이혼을 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우리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준호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와 함께 가처분 신청을 했고 필요한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진주는 예전 은행 거래 내역을 모두 찾아 정리했고 나도 전세자금을 마련했던 적금 해지 내역과 이체 증명서를 준비했다. 다행히 당시 전세자금을 이체할 때 용도를 딸 결혼 전세자금으로 명확히 기재해둔 것이 도움이 되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갔다. 변호사는 법원에서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으며 정황이 명확하다면 충분히 진주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진주는 다시 내 집으로 돌아왔다. 옛날 자기 방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어릴 적 기억이 담긴 방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딸이 이런 상처를 안고 돌아오다니. 사위는 처음에는 진주의 연락을 무시하더니 법원 서류가 도착하자 태도가 급변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왔는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변명했다. 회사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려워져서 빚을 갚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세금을 빼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주가 제출한 증거들, 준호가 젊은 여성과 찍은 사진들, 고가의 명품을 구입한 내역, 해외여행을 다녀온 기록 등은 그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는 전세금을 빼돌린 후 바람 피운 여자와 호화롭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5개월 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사실도 확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사위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장인이 평생 모아 마련해준 전세금을 아내 모르게 빼돌린 점, 그리고 그 돈으로 불륜관계를 유지한 점에 대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우리는 혼인 중 재산 분할 청구와 함께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도 진행했다. 법원은 진주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고 사위에게 전세금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비록 2억 전체를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1억 2천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형사고소건도 진행 중이었는데 준호는 실형을 피하고 싶었는지 나머지 8천도 분할 상환하겠다며 합의를 제안해왔다. 진주는 오랜 고민 끝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월급에 압류를 걸어놓고
더 이상 이 불행한 관계에 매여 있기보다는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 아빠, 정말 미안해. 명의를 오빠로 할 때 한 번 더 생각했어야 하는데. 남편 기살려준다고 해줬더니 그걸 이용하고 바람까지 피울 줄은 몰랐어. 괜찮아. 진주야. 사람을 너무 믿었던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법원의 판결로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얻었지만 진주는 여전히 상처가 깊었다.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진주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했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 시작했다. 그녀의 일상에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받은 돈으로 진주는 작은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었다. 비록 결혼했을 때의 집보다는 작았지만 그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진주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다. 아빠,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살게.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행복하면 아빠는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기억해.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진주는 다시 자신의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물론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아빠, 나중에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그냥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 그래, 서두르지 마. 인생은 길어.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인생의 장을 시작했다. 비록 계획했던 대로 되진 않았지만 진주는 여전히 내 소중한 딸이고 나는 여전히 그녀를 지켜주는 아버지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진주는 그냥 물러날 수 없다며 전 남편을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겠다고 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도 진주는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아빠, 전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준호 오빠가 저에게 한 짓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처음엔 진주의 말이 그저 상처받은 사람의 분노 표출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로 행동에 나섰다. 준호의 회사 인트라넷과 SNS를 철저히 뒤졌다. 결혼 직후부터 시작된 준호의 불륜 증거들, 부적절한 관계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모았다. 그녀의 조사 능력은 놀라웠다. 진주야. 너무 자신을 소모하지 마. 이미 법적으로 해결되고 있잖아. 아빠, 법적으로만 해결되면 준호 오빠한테 속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야.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진주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월요일 아침 폭탄이 터졌다. 준호와 친한 회사 직원에게 부탁을 해서 그의 불륜 증거가 담긴 이메일이 발송되었다. 이메일에는 불륜 상대와 찍은 사진, 호텔 영수증,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회사 출장비로 불륜 상대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내역까지 있었다. 준호의 회사에서는 즉시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다. 진주가 제공한 증거들은 꽤 구체적이었고 회사 비용 유용에 관한 부분은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 결국 준호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다. 불륜 상대였던 여성도 회사에서 퇴사했다. 회사 내 불륜이 공개적으로 알려지자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진주는 준호가 전세금을 빼돌린 사실, 그것으로 어떻게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지도 공개했다. 준호의 부모님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그들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어느 저녁 진주의 오피스텔 앞에 준호가 나타났다.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니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채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다. 진주는 당황했지만 현관 비디오폰으로 그를 확인한 후 내게 전화를 했다. 아빠, 준호 오빠가 왔어. 어떡하지?
문 열어주지 마.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갈게. 나는 서둘러 진주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준호는 여전히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장인어른, 그가 나를 보자 고개를 숙였다. 무슨 일이야? 진주 좀 봐야 합니다. 제발.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진주는 내 뒤에 서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주야. 내가 결정해. 진주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았다. 진주야, 제발, 더 이상은 하지 말아줘. 이미 난 모든 걸 잃었어. 회사도, 가족도, 친구들도. 그게 왜 내 탓이에요? 당신이 당신 손으로 버린 사람들이고 당신 손으로 저지른 일들이잖아요. 맞아.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은 망가뜨리지 말아줘. 부탁이야.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 등신같이 당신 같은 사람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내 잘못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할 거야? 나 하나만 보고 평생 살아온 우리 아빠는 어떡할 거냐고? 그거 보상할 수 있어? 보상해. 다 보상하라고. 우리 아빠 슬프고 가슴 아프게 한 거 다 갚으라고 이 나쁜 새끼야. 준호는 진주 앞에 고개를 숙였다. 한때 당당하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 사랑했던 그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그만해. 진주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정이요? 당신이 그 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 믿음을 배신한 건 당신이에요. 알아.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아달라는 거야. 진주의 눈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다. 그녀도 이미 충분한 복수를 했다고 생각했을까? 지금 뭐가 더 두려운데요? 전 회사에서도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어.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님께도 모든 걸 알렸더라. 부모님이 날 죽이려고 할 정도로 화가 나셨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저지른 일을 당신 부모님도 아셔야죠.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준호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진주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앞으로 나한테 더 접근하거나 나 아닌 또 다른 여자를 속이는 일이 있다면 그땐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인생 잘 살아야 될 거예요.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 진주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앞으로 너한테 절대 접근하지 않을게. 그리고 전 회사에서 횡령한 돈도 살면서 다 갚으세요. 그것까지 덮어줄 생각은 없어요. 알았어. 그럴게. 준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다. 문이 닫히자 진주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빠, 내가 너무 심했을까? 아니야. 내가 한 일은 정당한 거였어. 준호가 너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오히려 내가 자제력을 발휘한 거지. 진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복수는 달콤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치유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진주는 그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더니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시키고 나면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참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